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입니다. 지은이 우스노미야 미사키, 옴기니 성백희, 전나무 숲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는 일본인 의학 박사이자 내과 의사, 도쿄 광선요법 연구소 소장입니다. 태양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탄생한 이래로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햇빛 에너지로 인류는 지금까지 고맙게도 무사히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금방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얼어 죽거나 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렇게 감사한 태양을 원수대하듯 멀리하는 현대인들에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방과 치료의 비법이 바로 햇빛이었음을 이 책은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신다면 금세 벌떡 일어나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달려나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광욕은 최고의 안티에이징 요법. 요즘 안티에이징이 대세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미용, 각종 산업 분야에서 안티에이징을 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다.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그 정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요즘 안티에이징 산업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적의 팽팽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겉모습만 젊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다.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미용, 미백 등 겉모습을 아름답고 젊게 지키기 위한 안티에이징에만 신경을 쓴다면 고운 피부를 얻는 대신 몸속이 현저하게 노화될 위험성이 크다. 5년 뒤에 그 피부가 그대로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 확실한 것은 검버섯이나 주름을 걱정해 자외선으로부터 도망치는 생활을 하다간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빠져 결국 뼈와 근육이 눈에 띄게 쇠약해질 것이다. 또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외선을 피해 살면 늙어서 자리 보존하게 되는 공포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이란 주름이 생기든 검버섯이 생기든 몸 곳곳의 기능이 진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겉모습과는 상관이 없다. 미용에 많은 신경을 쓰는 여성일수록 햇빛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고 보면 햇빛은 미용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여성 특유의 아름다워지기 위한 호르몬, 즉 각종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내분비계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율신경 자체가 햇빛과 직접 연관돼 있다. 햇빛을 정기적으로 충분히 쬐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져 여성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끌어내고 동시에 회춘 효과도 촉진한다. 햇빛에는 살균 작용과 소염 작용이 있어서 빨갛게 염증이 난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피지선의 분비를 정상화해 다시 여드름이 나는 것을 억제한다. 자외선이 피부에 나쁘다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은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 햇빛에는 문제성 피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힘이 있다. 또한 피부 모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고 피지선과 땀샘의 작용을 활성화해 피부의 대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피부를 싱싱하고 윤기 있게 만든다. 기저세포 세포 분열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노화된 각질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 결이 고운 피부를 형성한다. 화장품이나 미용수를 써서 이런 효과를 내려는 사람이 많은데 적당히 햇빛을 쬐기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실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햇빛은 광회복 효과를 통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 피부 세포 전체를 젊게 만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피부 내 물질의 생성을 돕는다.
그리고 얼굴 표정근의 근력 재생을 촉진해서 근력 저하로 생기는 주름이나 근육 처짐도 방지한다. 실내에 머물수록 우울증이 깊어진다. 우울증은 햇빛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울증의 일내 변동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오전 중에는 우울감이 심하지만 오후가 될수록 증상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년 겨울이 되면 을의 우울증에 걸리지만 봄이 되면 저절로 치유되는 계절성 우울증, 겨울철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햇빛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서 만들어내는 일내 리듬이나 계절성 리듬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봄볕에 가까운 빛을 재현해 세로토닌의 분비량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햇빛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조정하는 힘이 있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균형을 이루면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이 완화되어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봄볕을 쬐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이다. 수면 장애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울증보다 환자 증가율이 높은 질환이 수면 장애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20%, 고령자 중에서는 무려 30%의 사람들이 수면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 가면 수면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로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라는 새로운 불안감을 형성해 약물에 의존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수면 장애 역시 인공 조명의 발달로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진 현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체내시계라는 것이 있다. 체내시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데 체내시계가 만들어내는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아침 햇빛을 받아 깨어나는 생활을 함으로써 체내시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수면 장애를 해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아침에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그 에너지의 일부가 체내시계 중추인 시상하부의 시교차 상액을 거쳐 척수에 도달하고 여기서 다시 상경신경절을 경유해서 송과체로 전달돼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러면 생체 리듬의 각성 스위치가 켜지면서 체온과 혈압, 심박, 소변량, 호르몬, 효소, 식욕, 자율신경계 같은 생명현상의 리듬이 낮 동안의 활동에 적합한 상태로 바뀐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광자극이 사라지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늘어나 생체 리듬은 수면이나 휴식에 적합하도록 느긋한 상태가 된다. 자외선을 피할수록 갱년기 장애가 악화된다. 40대, 50대 여성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갱년기 장애다. 여성은 폐경기 전후가 되면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남포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심신의 부조를 갱년기 장애라고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화 현상에 따른 호르몬 작용의 쇠퇴가 갱년기 장애의 원인이다. 우리는 생물이라서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신체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증상을 가볍게 할 수는 있다. 실제로 갱년기 장애를 비교적 가볍게 지나갔다는 여성들을 관찰해 보면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실외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즉 집 밖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은 갱년기 장애로 받는 고통의 정도나 비율이 비교적 낮다. 햇빛에는 갱년기의 내분비계 혼란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하거나 주말에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햇빛을 듬뿍 쬐는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최근에는 남성도 갱년기 장애를 겪는다고 밝혀졌는데 생활 환경의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남성에게 갱년기 장애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뇌 분비계만이 아니라 자율신경 혼란까지 바로잡는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심적 장애도 가벼워진다. 안면 홍조증이나 정서 불안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여성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수록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주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다 보면 서서히 증상이 개선될 것이다. 햇빛을 쬐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것이 적외선의 효능이다. 자외선은 피부에서 흡수되어 체내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등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한편 적외선은 인간의 몸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몸을 덮이는 등 물리작용을 일으킨다. 이때 인체에서는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체온을 조절한다. 참고로 적외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의 경우 최고 15cm 깊이까지 도달한 뒤에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두개골까지 통과할 정도로 높은 투과력을 자랑한다. 또 짙은 색의 흡수가 잘 된다는 특징도 있다. 인간의 혈액은 기본적으로 붉지만 정맥, 특히 전신에 퍼진 모세혈관에서는 흑적색을 띈다. 그 이유는 혈액 속으로 직접 자외선을 받아들여서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해 인체가 진화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적외선의 작용이나 그 존재조차 판명되지 않았던 때부터 인간의 몸은 이미 그 효능을 파악해서 최대한 이용해 왔던 것이다. 인체를 덮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전신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도 좋아지는 덕에 자외선을 받아 생성된 비타민 D 등이 효과적으로 순환한다.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저체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햇빛을 쬐지 않는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저 단순히 체온이 떨어지니까 몸에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체온이 낮으면 모처럼 생성된 물질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는 폐해가 생긴다. 햇빛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지 않을 테니 이유가 어찌됐든 햇빛을 쬐지 않는 생활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저체온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낮에 외출할 기회를 늘리기 바란다. 분명 태양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탄생한 태양은 줄곧 지구를 향해 광선을 보내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성장, 진화시켰다. 태양광선, 다시 말해 햇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파장이 다른 약 10만 종의 빛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햇빛은 가시광선이라 불리는 부분이고 그 밖의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은 순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7가지 색으로 나뉘는데 인간의 눈에는 하얗게 보이지만 프리즘 등을 사용해 분리하면 흔히 말하는 무지개의 7가지 색이 출현한다. 생물은 가시광선 덕분에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교체가 가능하다. 눈으로 들어온 가시광선이 뇌의 중심인 시상하부에 도달해서 자율신경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 초기에는 이 정도가 태양광선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빨간색의 바깥쪽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연구하다가 비가시광선을 발견 그 위치 때문에 적외선이란 이름을 붙였다. 또 보라색 바깥쪽에서 확인된 비가시광선을 자외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저 밝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광선으로 온갖 작용을 하는 태양광선의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이다. 햇빛은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자외선은 피부로 침투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자외선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환된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혈장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며 뼈 조직의 인산 칼슘을 침착시킨다. 즉, 칼슘 대사와 관련해서 비타민 D가 없어서는 안 된다.
칼슘이라고 하면 모두 잘 알다시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 뼈가 약해진다. 이외에도 햇빛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정상화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등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든다. 햇빛의 이러한 유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외선을 경계하고 있다. 물론 자외선의 증가로 피부 화상, 피부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자외선이 가져다주는 유익한 측면은 숨긴 채 강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만을 매스컴에서 지나치게 보도하고 있어 자외선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호주 일부 지역에선 백인들의 피부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지만 한국, 일본 등지에서 피부암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그런데 현대인은 지나치게 햇빛을 두려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햇빛에 타면 피부암에 걸리기 쉽다는 잘못된 상식이 널리 유포된 데에 최대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암이란 단어에는 그만큼 무겁고도 두려운 울림이 있기 때문이다. 적도 부근의 나라에도 피부암 환자는 많지 않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햇빛을 많이 쬐어 다량의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면 그 영향으로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키나와 일본 유일의 아열대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야 사리에 맞는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높다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또 야구선수나 골프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맹훈련을 한다. 정말로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즉각 야구 시합을 중지시켜야 하고 어린 나이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들에게도 경고해야 한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골퍼 중에서 피부암 환자가 속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도 적도 부근의 나라에 암 환자가 많다는 등의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이렇듯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멜라닌 색소가 피부암을 막는다. 그러면 인간의 피부는 왜 햇빛에 타는 걸까? 우리 같은 유색인종은 여름이 되면 피부 빛깔이 짙어진다. 자외선이 피부에 상처를 입혀서가 아니다.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몸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여기서 과도한 자외선이라고 한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자외선의 종류와 양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자외선을 쬐어 피부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증례는 압도적으로 백인에게 많다. 왜냐하면 북구처럼 자외선 양이 적은 지역에 사는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않아 피부가 빨개지는 일은 있어도 햇빛에 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황인종에게는 지극히 드문 증례이며 흑인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피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미백은 건강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피부암은 보통 기저세포암을 말하는데 만에 하나 발병한다 하더라도 전이될 위험성이 없고 국부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된다. 물론 사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지 말고 기저세포 상피종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다. 한때 호주에서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호주 원주민 애버리진들은 피부암이 전혀 없었고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들 사이에 피부암이 급증해 있었다. 편평세포암도 햇빛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햇빛을 쬐어 발병하는 환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이고 예후도 대부분 양호하다. 사실 편평세포암의 주된 원인은 화상이나 외상의 흉터다. 이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햇빛과의 인과관계는 극히 희박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편평세포암을 걱정해 자외선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오키나와는 장수의 섬으로 유명하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온난한 기후도 한몫을 한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광선의 조사량이 많고 자외선의 양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오키나와에 필적하는 일본 내 장수초는 어디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온난한 기후인 규슈나 시코쿠가 아닐까 추측되겠지만 정답은 뜻밖에도 눈 덮인 광경이 익숙한 나가노다. 실제로 이곳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오키나와를 크게 앞서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본 제1의 장수촌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째서 나가노일까? 내가 생각하는 제1의 요인은 높은 표고이다. 일본의 지붕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산들이 길게 이어져 있어 그만큼 태양에 가깝고 내리쬐는 자외선의 양도 많다. 이야말로 태양광선과 자외선이 건강에 좋다는 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외선에는 광회복 작용이 있는데 사실 손상된 세포를 수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DNA가 잠재적으로 지닌 수명을 늘릴 가능성을 자극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자외선을 많이 쬐는 탓에 피부암이 발생하고 건강을 해친다면 일본에서 가장 자외선이 많이 내리쬐는 오키나와와 나가노가 장수촌으로 군림하는 현상은 설명이 안 된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모든 장기가 노화한다. 피부도 마찬가지여서 노화와 함께 진피의 섬유모세포의 분열 수명이 연장되면서 콜라겐의 생성량이 줄어들어 주름이 생긴다. 이를 과거에는 노인성 피부 위축증이란 병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주름을 없앤다고 해서 콜라겐을 배합한 화장품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런 제품을 발라봤자 소용이 없다. 표면상으로만 피부에 윤기가 되돌아온 듯이 보일 뿐 실제로는 콜라겐 성분이 피하로 흡수돼 피부의 기능을 되돌리는 데 이용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햇빛을 의료장에 도입했다.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양의 빛과 열은 모든 창상, 특히 개방성 골절과 파상풍 등의 효과가 있다. 근육 강화에는 일광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반드시 직사광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름에는 허약한 사람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주위에서 등 부위에 햇빛을 쬐고 머리는 무언가로 반드시 덮어줘야 한다. 이 시기에 이미 현대에도 통용될 법한 이론이 확립돼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기원전 150년경에는 외과 의사인 안티로스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어떤 환자든 되도록 햇빛을 쬐게 해야 한다. 누워 지내거나 앉아만 있을 수 있는 환자 역시 이불이나 모포 위 혹은 모래 위에 눕혀서 일광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 환자에게 일광욕을 시키면 내장의 분비 작용이 좋아지고 땀이 늘어나며 근육이 강화되고 지방의 축적이 예방되며 종양이 축소되고 부종이 해소된다. 일광욕을 하면 호흡이 깊고 활발해지므로 흉부가 좁은 사람은 폐가 확대되고 강해진다. 그럼으로써 폐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 일광욕을 할 때는 변통을 좋게 해서 장을 비우고 머리를 덮어줘야 한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일광욕이 자주 의료에 활용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세로 접어들면서 단번에 쇠퇴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상의 이유에서였다. 중세에는 질병을 고치는 일이 종교인의 소임이었다. 더불어 질병은 교회에서 고친다는 의식이 생겨나 환자를 교회에 모아 가두었다. 즉 일광욕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태양과 의학과의 접점은 사라져버렸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이런 경향은 전염병 환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를 본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원인을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는 천벌이다.
집의 방향이 나빠서 그렇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의학의 진보는 뒷걸음치게 되었다. 또 환자의 신체를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일광욕이 죄악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외선을 적대시하는 최근의 경향과도 비슷하다. 일광욕이 정말 우리 몸에 해만 준다면 애초에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일광욕의 효용성이 재평가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유용한 건강법으로 인지되어 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타민 D는 어떤 일을 할까? 자외선을 쬐어 피부에서 생성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환한 뒤에야 몸에서 기능한다. 주된 작용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 뼈 조직에 인산 칼슘을 침착시킨다. 혈장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 즉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다시 말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이 되기 쉽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일광욕을 하자. 자외선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 D는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다. 수용성인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몸속에 흡수되고 남으면 체액 중에 용해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과는 반대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제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로 무의미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F, 비타민 K를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들은 체내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모조리 배출되기 때문이다. 햇빛을 자주 쬐어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타민 D 과잉증이 확인된 예는 비타민 D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받은 사람들 뿐이었으며 햇빛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 D가 과잉된 일은 없다. 그런 현상이 실제한다면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며 온종일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렸을 것이다. 쓰고 남은 비타민 D가 체내에 축적되었다가 필요할 때 쓰인다는 특성 덕분에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성인이 비타민 D에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나이를 먹을수록 인체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반 정도밖에 못 만든다. 즉 자외선을 가장 꺼리는 고연령대의 여성이야말로 가장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일광욕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큰 폐해는 바로 골다공증이다. 칼슘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연히 체내 칼슘도 부족해져서 뼈가 물러지고 약해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뼈가 물러지면서 근조직이 파괴되고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마침내는 근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다리와 허리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갈수록 외출을 멀리하며 밖에 나가질 않으니 일조 시간이 더 줄어들고 비타민 D가 더욱 결핍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에게 그 이유를 여쭤보면 뼈도 약한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 병원 신세를 크게 질 것 같아 두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비타민 D 결핍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근력 역시 더욱 약해지고 필연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몸 상태가 된다. 반복해 말하지만 노후를 자리에 누워 지내는 비극을 피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햇빛을 쬐어 몸속의 비타민 D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다.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해서 골절이 무서워 움직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햇빛을 쬐는 시간을 늘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이자. 욱하는 성격은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욱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예민하고 가시를 세우고 있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금세 화를 낸다. 그리고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런 성향의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칼슘이 부족하면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정설이 있다. 그렇다면 욱하는 성향의 젊은이들에게 칼슘 보충제를 주면 성향이 호전될까? 아니다. 칼슘 부족이 욱하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캐다 보면 이 역시 낮 동안에 햇빛을 쬐지 않고 인공 조명 밑에서 생활하는 현실과 맞닿게 된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자외선을 충분히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소장 점막의 상피세포에 작용해서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칼슘 결합 단백질을 생성한다. 그런데 햇빛을 쬐지 않고 생활을 하면 필연적으로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칼슘 결합 단백질도 만들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아무리 식사나 정제로 칼슘을 섭취해도 체내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체내에 충분한 칼슘이 있더라도 칼슘 결합 단백질이 충분치 않으니 몸은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칼슘의 저장고인 뼈에서 자꾸자꾸 칼슘을 빼내 세포 내로 방출해버린다. 그 결과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상승하면서 항상 일정해야 할 혈중 칼슘의 균형이 깨져버린다. 한편 뼈에서는 칼슘이 계속 빠져나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이 일어나기 쉽다. 이를 두고 칼슘 패러독스라고 한다. 당연히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끼쳐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이어진다. 또 여분의 칼슘이 본래 존재해서는 안 될 조직에까지 혈액을 타고 운반되어 흡착, 석회화할 우려도 있다. 즉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온갖 무서운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당뇨병이나 감염증, 면역 이상, 악성 종양 같은 질병의 위험 인자로서 칼슘 패러독스가 거론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은둥형 외톨이가 문제시 되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밤거리를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행동 자체는 정반대이지만 둘 다 낮 동안에 제대로 햇빛을 쬐지 못하고 인공 조명 아래에서 생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햇빛을 쬐지 못하면 당연히 비타민 D 결핍 경향을 보인다. 인공 조명은 성조숙증 외에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즉 햇빛을 쬐지 않고 생활해온 젊은이에게는 욱하는 원인을 만드는 요소가 많다는 뜻이다. 본인 자신도 이유를 모른 채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심해지면 인간관계마저 악화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매일 햇빛을 10분씩 쬐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이 쇠퇴하지 않는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중 비만 체형이 드문 이유도 가혹한 노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 결과 야외에서 사육한 가축은 실내에서 사육한 가축보다 살이 덜 찐다고 밝혀졌다. 자외선은 갑상선 기능을 발동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소비 열량을 늘리기 때문에 일광욕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다시 말해 새벽이나 저녁에 하는 조깅보다는 낮에 하는 조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자외선에는 지질을 분해해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내리는 효과도 있다. 게다가 일광욕으로 생성된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치 저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충분한 일광욕은 암도 예방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일본 후생성은 맹렬한 기세로 늘어난 대장암 환자의 지역별 이환율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지도로 만들어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이환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놀라웠다. 왜냐하면 이환율이 높은 곳은 북부 지역인 홋카이도와 도호쿠였고
반대로 환자가 적은 지역은 남부에 속하는 시코쿠와 규슈, 오키나와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대장암은 지방의 과다 섭취가 원인인 문명병이며 식이섬유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식생활이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남북으로 명암이 정확히 갈린 결과를 보니 대장암의 발병에 일조 시간이 깊이 관계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말하면 일조 시간이 짧은 홋카이도와 도호쿠에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고 남하할수록 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때 햇빛의 양이 많을수록 암의 위험성이 저하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했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갈랜드 박사는 미국 내 대장암과 유방암의 이환율 분포가 북부에서 높고 남부에서 낮다는 데 주목했다. 그리고 온갖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식단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일조 시간의 차이가 대장암과 유방암의 이환율에 크게 관계돼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상시험 등을 통해 비타민 D 결핍에서 오는 칼슘 부족이 대장암의 원인이라고도 밝혔다. 갈랜드 박사는 그 뒤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피부의 40% 이상을 일광에 노출하면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 D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암도 예방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갈랜드 박사는 2002년 미국에서 발간된 의학지 캔서에 미국을 북동부와 남서부로 나눠서 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장암과 유방암뿐만 아니라 방광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췌장암, 직장암, 위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腺암, 악성 림프종 등 총 13종의 암이 자외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조 시간이 짧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자외선을 쬐는 지역에 비해 약 2배의 사망률을 보이는 암도 확인되었다. 이 같은 연구나 조사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본만은 고집스럽게 햇빛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서구식 식생활 탓만 하는데 이 조사 결과들 앞에서 그 주장은 바람 앞에 촛불이나 다름없다. 비타민 D가 항암제로 쓰일 날을 기다린다. 최근 들어 비타민 D에 암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작용이 있음이 해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세포 분화란 세포가 형태를 바꾸고 기능을 바꾸는 것이다. 암세포를 포함해서 다양한 세포에는 비타민 D가 열쇠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는데 암세포에서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정상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햇빛을 듬뿍 쬐어 남아돌 정도로 생성된 비타민 D는 대체 어디로 갈까? 혹시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발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추측을 바탕으로 비타민 D 유도체를 항암제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려면 대량의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적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 D 과잉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관건이다. 항암제 개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햇빛을 듬뿍 쬐어서 비타민 D를 다량으로 만들어둔 사람은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에도 부작용이 적었다는 증례도 있다. 이 정도로 비타민 D의 혜택이 해명되었고 새로운 효능까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으니 이유야 어쨌든 햇빛을 쬐어서 체내에 저장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비타민 D 과잉증이란 단어를 책이나 인터넷에서 보고 햇빛을 너무 오래 쬐어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생기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외선을 받아 생성된 비타민 D는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일광욕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과잉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유일하게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리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인공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뿐인데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자외선 부족으로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려서 인공 비타민 D를 투여받은 사람들이다. 즉, 일상적으로 충분히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일도
인공 비타민 D를 섭취할 일도 없는 것이다. 살짝 베인 상처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자연 치유력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발병을 예방해주는 인체의 능력이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몸속에 최고의 명의를 두고 있다. 이때의 명의는 자연 치유력을 의미한다. 히포크라테스는 내 일은 그 명의를 불러내는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자연 치유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사가 가진 수를 다 써도 병은 쉽게 낫지 않는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명의를 불러내기 위해 추천한 방법이 바로 일광욕이다. 일광욕을 지속하면 몸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과 잊고 있었던 기능까지 회복시킨다. 이는 곧 자연 치유력의 상승을 의미한다. 일광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특히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공원의 잔디 위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기분을 전환하면 기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광욕을 하고 심호흡을 해서 기분을 전환하자.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내면에서부터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건강법의 하나다. 여기까지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